다음은 식민지 경제 정책입니다. 식민지 시기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경제 수탈로 보는 것이 맞겠죠.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제 정책은 우리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를 위해 조선을 철저하게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또한 10년대부터 시작해서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그리고 30년대 후반, 중일전쟁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30년대 이후의 식민지 경제 정책은 조금 식민 통치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10년대의 대표적인 식민지 경제 정책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무단 통치,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이거 세 가지가 1910년대. 저는 학생들에게 무도회 이렇게 외우도록 하는데 무단 통치,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그럼 토지조사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1911년에 이제 토지조사령이라는 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토지를 가진 토지의 소유주는 총독이 정한 기한, 즉 1912년부터 18년 기한 내에 토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토지조사령이라는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를 받게 되는데 요 활동, 이러한 경제 정책 자체를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일제는 조선에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토지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지세, 토지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 수입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신고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뺏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의 소유권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토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여기 지금 지세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크게 증가된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지세 수입 증가와 관련된 그래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미신고된 토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 토지 한 40% 정도에 해당이 되었는데 이런 토지들은 총독부가 전부 몰수, 빼앗아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겨 일본으로부터 농업 이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이 토지를 팔아서 일본이 많은 지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 일본은 목적 달성을 했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말고도 사실 무슨 권이 있냐면은 경작권이 있습니다. 소작농들에게도 중요한 재산권이 있었어요. 지주의 땅을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일정한 지대를 납부하면 지주의 땅을 대대손손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농민들이 전락을 하게 되고 지주는 더 이상 경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주는 훨씬 좋아지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식민지 지주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는 좋아지지만 소작농은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이라는 거는 해마다 지주의 눈치를 보면서 지주와 재계약을 맺어야만 소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불쌍한 존재로 전락을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나쁜 지주를 만나게 되면 지대율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대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횡포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삶의 여건이 어려워지게 되면 농민들은 국외로 이주를 많이 떠나게 되죠. 만주, 연해주, 고국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토지조사 사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토지의 소유주가 토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것. 목적은 조선에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건 번지르르한 얘기고 실제로는 지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빼앗는 것 이 두 가지가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이었고 결국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까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는 일본이 아직까지 이제 자본이 축적되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조선인 부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조선인들이 회사를 세우지 못하도록 회사를 세울 때에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한 거, 이걸 우리가 회사령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업 활동을 할 때는 또 산림령, 또 어업령, 광업령과 같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저하게 조선인의 조선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고자 했었죠. 자, 2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20년대는 또 일본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일본의 상황은 자,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승전국으로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산업화라는 것은 일본의 산업화는 우리가 산업화라고 말을 할 때 산업화는 곧 자, 도시화이면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이제 공업화가 진행돼. 도시화와 공업화를 우리가 산업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본은 상대적으로 농촌이 피폐해지게 되면서 극심한 쌀 부족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 부족한 쌀 문제를 조선에서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는 쌀이죠. 쌀. 자, 여러분들 산미 할 때 미는 쌀이다. 자, 이건 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의 산업화로 인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산미 증식 계획이다. 자, 그럼 방법은 뭐냐?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자,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를 개량하고 또 뭐 간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리시설 확충, 특히 이게 수리시설이 중요해요. 그리고 종자를 개량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써서 쌀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20년부터 35년까지 거의 한 15년간에 걸쳐서 증산 계획을 수립하고 늘어난 만큼을 자,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인 거죠. 쌀 생산량을 쭉 늘려가겠대요. 그리고 너네는 원래 이만큼 농사를 잘 못 지었어. 이만큼도 충분히 먹고 살았으니까 늘어난 만큼은 우리가 계속 사가지고 가겠다. 자, 이출 계획까지. 자, 수탈이라고 그들은 뭐 표현하진 않겠죠. 이출 계획, 우리가 사가지고 가겠다. 이출 계획까지 세웠는데 계획대로 생산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도 이출 계획을 계속 계획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리 쌀을 내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이제 쌀 부족 현상이 생겨나게 되면서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쌀 농사를 지어놓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하면 농민들은 이 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을 농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죠. 이 부담을 농민들이 하게 되면서 결국 2차 농민 몰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농민 2차 몰락.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지주는 또 쌀을 팔아 돈을 벌고 소작농들은 증산 비용 부담하다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쌀 하다 보니까 모든 땅에 쌀 농사만 짓게 되면서 쌀 단작화라고 하는 위험한 농업 구조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선의 어떤 그 체질이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또 일본이 이제 서서히 이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조선을 자본의 투자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 설립의 요건을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우려고 할 때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돼. 총독에게 신고만 하면 되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회사령이 폐지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일본에서 공장에 쏟아져 나오는 물건을 우리나라에 갖다 팔기 위해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대는 문분, 산패, 문화통치, 민족 분열 통치, 그리고 산미 증식계획, 회사령 폐지. 이게 20년대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이 다음과 같은 이제 침략 전쟁을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고요.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이제 전쟁을 줄줄이 일으키게 되는데 1931년에 일단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에 중일전쟁, 1941년에 태평양전쟁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1930년대로 막 접어들게 되면 일제는 일본의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업 원료를 싼 값에 우리나라에서 조달하기 위한 공업 원료 증산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방직공업의 원료가 되는 면화와 양모를 각각 우리나라에서 사육해서 남쪽에서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 지역에서는 양을 사육해서 모직공업의 원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고요. 만주사변이 터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특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병참기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발전소를 세우고 거기에 그 군수공장 같은 거를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쪽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1937년에 중일 전쟁이 딱 터지게 되면 1938년에 일제가 이제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걸 내리게 됩니다. 국가총동원법을 내리게 되면서부터는 우리도 전쟁이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돼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을 철저하게 이 전쟁에 다 동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적인 수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고 황국 식민화, 내선 일체, 일선 동조론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인적 자원을 수탈할 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도가 세지게 되는데요. 우선 1938년에는 지원병을 받습니다. 1939년에는 일터에 강제로 끌고 가요. 이런 걸 오탑니다. 징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징용이고요. 자, 1943년에는 학도지원병, 그리고 1944년에는 징병제와 여자정신근로령이라는 거를 내세우고 위안부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위안부. 자, 그런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애국반 같은 거 조직해가지고 상호 감시하게 하고 이제 수탈을 하게 하는 거죠. 물적 자원 수탈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공출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 걷어갑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쌀, 미고, 곡식, 식량 공출과 바로 금속 공출을 들 수 있는데, 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금속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속을 막 걷어갑니다.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은 사실 이것이 20년부터 35년까지였는데 나중에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산미증식 계획을 원래는 중단시켰었죠. 그러다가 30년대 후반이 되면 산미증식 계획을 다시 재개하면서 식량을 배급 제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게 30년대 이후 인적 물적 자무수탈, 이게 전시체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식민지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